5월 14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최모 전무 등 4명에 대한 법원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최 전무 등이 받고 있는 부당 노동 행위 혐의를 박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 노조 와해 혐의로 오늘 구속정 피의자 신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최모 전무와 윤모 상무, 삼성전자 노무사 박모 씨, 삼성전자서비스 전 동래센터 대표 한모 씨 등 4명입니다. 최 전무 등은 노조 와해 의혹을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최 전무 등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무의 경우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등이 노조를 만든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최 전무는 노조 대응 총괄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기획 폐업, 노조원에 대한 사찰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무는 또 노조 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 씨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 씨의 부친에게 회사 돈 6억 원을 건넨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전무는 이런 식으로 노조원 탈퇴나 노조 와해가 이루어진 실적을 모 회사인 삼성전자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보좌해 노조 와해 실무를 실행한 혐의를, 노무사 박 씨는 관련 기획과 보고서 작성 등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무사 박 씨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계획을 만들어준 대가로 삼성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동래센터 대표 한모 씨는 노조가 설립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위장 폐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전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최 전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노조 와해 검찰 수사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 차원의 부당 노동 행위였는지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네,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에서 지난 1년 사이 3차례나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대법관의 자격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는 또 지난해 11월 김용덕, 박보영 후임 대법관으로 역시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는 실제 2차례 모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박정화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판사 출신 조재현 변호사를 각각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습니다. 김용덕, 박보영 후임 대법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낙점했습니다.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은 여성, 안철상 대법관은 건국대 출신, 조재현 변호사는 상고의 성균관대법대 야간을 졸업한 4명 모두 이른바 서오남이라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50대 남성이라는 대법관 임명 도식을 깬 파격적인 발탁이었습니다. 아무튼 김선수 변호사는 2차례 모두 대법관 후보 추천이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했고 오늘 변협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안,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9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며 김선수 변호사를 다시 추천했습니다. 3세판, 3번째 대법관 후보 추천입니다. 전북 진안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줄곧 변호사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제도 개혁 추진단 단장,
대통령 비서실 사법개혁 비서관 등을 지냈고 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낸 개혁성향 인권 노동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사시수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판검사를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 합류해 이후 줄곧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이른바 재야 변호사입니다.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결이나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노동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판결 등 인권과 노동 관련 굵직굵직한 의미 있는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노동사건 있는 곳에 김선수 변호사 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인데 서울중앙지법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는 성과를 이끌어낸 것도 김선수 변호사입니다. 연수원 수료 후 제조로 나아가지 않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탄압받은 시국사건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고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변론에 일관성 있게 매진해 옴으로써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헌신해왔다. 국가 권력 등의 압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변협이 오늘 밝힌 김선수 변호사에 대한 대법관 추천 사유입니다. 네, 여성이나 서울대 법대가 아닌 대학 출신 대법관, 그동안 이른바 파격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대법관 선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그런 파격의 대법관들도 대부분 판사 출신 또는 검찰 출신, 이른바 제조 출신이었습니다.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이른바 재야 변호사 대법관에 대해선 우리 사법부가 극도로 닫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뚫고 3세판 만에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에 선임될 수 있을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이 항소심 주요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어떻게든 언론으로부터 숨고 싶어하는 게 통상의 경우인데 최순실 씨 측이 이런 요청을 한 배경과 의도는 뭐고 재판 생중계가 가능하기는 한 건지 장한지 기자가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전화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생중계를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검찰 특검과 최순실 씨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평가받기 위해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고 없이 그대로 생중계로 보여주면 또는 그런 자료가 일반에 공개가 되면은 어느 쪽이 이게 사리에 맞고 법리에 맞는지 설득력이 있는지 이게 그대로 드러난다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밝힌 재판 생중계 명분은 일단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검찰 주장대로 희대 국정농단 사건이라면 더더욱 재판 과정을 날 것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거지. 100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고 정권이 이게 한 정권이 무너졌다고 다수 국민들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안 한 것도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 재판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사실심 공방은 최순실 씨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재판이 실질적인 재판의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가게 되면 대법원은 서류 심사만 할 거 아닙니까? 공방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경재 변호사는 그러면서 언론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법조 출입 기자들이 검찰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대부분 전부 검찰 측 주장만 거의 대부분 다 나오고 변호인들이 치열하게 그 문제점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됩니다. 검찰이든 재판부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재판을 생중계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검찰 측 주장, 그다음 재판 진행,
변호인들의 이 반박 또 상호간의 공방을 그대로 요구 없이 다 그냥 드러내면 누가 이게 올바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증거에 합당한지 일단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은 1, 2심 재판 생중계는 변론 개시 전 또는 선고 공판 때만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경우 첫 번째 공판 변론 개시 전 그리고 선고 공판만 생중계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겁니다.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재판 생중계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개 요건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공판 개시 전이나 선고 시점에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중간에 재판 진행되는 걸 해달라는 거니까 공판 기일이니까 그거는 중개를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중개 목적의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도 많고 취재진의 일반 방청객에 늘 북적거리는 최순실 씨 재판을 이 규정을 원용해 생중계하면 된다는 것이 이경재 변호사의 말입니다. 재판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생중계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법정 질서는 더 원활할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본다고 말이야 줄 서가지고 이런 폐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선 재판장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른바 OJ 심슨 사건을 공판 내내 생중계하는 등 재판 생중계가 드문 일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재판부도 난감한 모양새입니다. 국정농단 재판 사실심 마지막 생중계 기회라는 명분을 내세운 최순실 씨 측 요청에 재판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본죽과 원할머니 보쌈. 오늘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상표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본죽과 원할머니 보쌈, 이게 뭐 때문에 구설에 오른 건가요? 네, 검찰이 본죽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희 이사장 그리고 원할머니 보쌈 이 박천희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본죽 김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본도시락 그리고 본 비빔밥, 본 우리덮밥 등의 이 상표 사용료와 상표 양도 대금 명목으로 총 28억 원 정도를 챙긴 혐의를 갖고 있고요. 네. 원할머니 보쌈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네. 5개의 상표권 사용료로 총 21억 3,54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자신이 창업한 회사 상표에 대한 상표권, 뭐 일종의 로열티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건가요? 이 본인이 창업한 회사라도 본인이 직접 혼자 또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할 때에는 상표권이 대표 개인이 아닌 회사로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들은 이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을 해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갖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요. 이 윤서영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배임이라는 게 배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회사의 그런 신뢰를 배신을 했다. 회사의 신뢰를 배신해서 대표 개인의 이익을 챙겼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배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상표권 개인 등록을 사유로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를 기소한 전례가 있나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네. 사실 그전에는 업무 관행 정도로만 여겨져 온 것도 사실인데요. 네. 상표권 부당 이득에 대한 이 배임죄 기소는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네. 네, 관련해서 검찰은 업계 관행이라고 하지만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뭐 혐의가 인정되면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일단 특가법상 배임의 경우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네.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네. 형량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입니다. 네. 업체 대표들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은 사주가 상표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내가 만든 상표고 내가 키운 회사인데 왜 상표권을 차검주가 갖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네. 입장입니다. 검찰 측은 하지만 작은 가게에서 시작을 했어도 가맹점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이미 개인 사업 차원을 넘어선 만큼 네. 상표권은 회사 소유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가맹점비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만큼 네. 더 이상 창업주 개인 상표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게 검찰 기소 내용입니다. 네, 뭐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한 만큼 이제 곧 재판이 시작될 텐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낼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재판에서 빠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1심은 6개월, 2, 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법정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재판장들은 또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작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음과 네이트를 지난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대선 7개월 전인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사 9만여 건에 대해 네이버 외에 다음과 네이트 기사도 포함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국내 포털 3사로 댓글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홍익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 성차별 수사 논란에 대해 범행 장소와 수사 대상이 특정돼 있었기 때문에 조기 검거가 가능했다며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이 빨리 검거했다는 식의 편파 수사 주장이 확산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별 관계없는 국가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3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방청권 공개 추첨을 16일 오전 11시 10분 서울 회생법원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150석 규모로 사건 관계인이나 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 외에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입니다. 5월 14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